그 안내드릴게. 오늘까지가 수능 중심이라는 책을 쓰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능 고심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까지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 끝나요. 우리 실전학습에 있는 구석에 있는 지문까지 다 실어두긴 했습니다. 다 본 건 아니지만, 다 같이 본 건 아니지만, 다 제공하긴 했습니다. 문학은 실전학습 편에 있는 문학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심할 때 같이 섞어서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과 문학들로 교재가 구성될 거예요. 주문이 들어갔는데 한 권당 페이지가 170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 구성이 달라요.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의 내신도 사실 나왔었고요. 그리고 수특 책 자체가 문제집으로 되어 있어서 뭐 지문 분석이나 작품 분석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수능 완성 사셨나요? 얼른 사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그걸로 과제 따라와야 돼. 똑같이 6세트씩 나가니까 엄청 빨리 나갈 거야. 다음 주부터 이제 수능 완성 이제 사오세요. 갖고 올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제 푸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나간 진도 똑같이 수특처럼. 수능 완성 사세요. 이미 샀지? 꼭 사세요. 기출은 샀어요. 같이 사세요. 배송료 아끼게. 그냥 서점 가라, 이씨.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수능 완성은 그래서 이 구성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빈칸 채우기, 양자택일, 오류 고치기, 그리고 보기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시기인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실전 연습가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문제로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당 문제가 22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요. 한 지문당. 근데 하루에 12세트가 실리죠. 한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 몇십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5일치 과제와 별개로 말이죠. 수완도 당연히 푸셔야 되고요. 기출해독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밀린 주간 모의고사도 있으면 풀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해야겠죠. 근데 이 공부량이 좀 부족하시다 생각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하시는 거 구해다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다 더 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말씀하세요. 다 갖다 줄게요.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오늘까지 수능 특강 분석이니까 지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신경을 좀 써보자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위주로 수능 완성 있는 지문들을 좀 처리하겠습니다. 독서 지문부터. 첫 지문은 안 할 거예요. 주파수 경매입니다. 나올 확률은 꽤 높습니다. 다만 글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 오늘 과학 하나, 국어 하나, 과학 하나, 인문 철학 하나, 그리고 사회 경제 하나 이렇게 해서 3지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8쪽입니다. 과학 지문부터 시작해보죠. 아유, 피곤해. 읽을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맞겠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볼 3지문이 내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야. 좀 또 글이 억지스러운데 좀 그게 좀 심해요. 이게 마지막에 있는 수특 실전학습 맨 뒤에 있는 지문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대충 쓰셨어, 글을. 좀 심해. 그나마 지금 처음으로 볼 8쪽에 있는 과학 지문이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님들아 혹시 절대 온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부호는 K를 쓰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잠깐만. 절대 0도. 괜찮을까요? 예. 표정이 좀 갈리는데 알고는 계시라고요. 야, 안다고 한 사람. 이거는 절대 온도야, 상대 온도야? 이런 말은 안 쓰나? 물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한 게 섭씨인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좀 알아듣죠. 물이 어느 순간을 0으로 잡고, 즉 액체인 물이 고체로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이 0도로 잡고요. 액체인 물이 기체, 즉 수증기로 변하는 순간을 10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도로 나누는 거, 정도로 나누는 게 바로 우리가 쓰는 섭씨예요. 오케이? K는 절대 온도의 단위값인데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물질 자체 변화를 기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섭씨를 쓰는 우리 기준에서 좀 강렬합니다.
물이 어는 점이거든요. 자, 절대 온도로는 혹시 몇 도인지 절대 0도로는 이게 K로 바꾸면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오, 맞네요. 0.13인가? 난 알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온도인지 알겠죠?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미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미안해. 잠시만요. 아, 맞지. 아, 미안. 맞아, 씨.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얼음이 된다, 얼어붙는다, 물이라고 하는, 즉, 김치 냉장고 온도계거든요, 이게. 275.13K랍니다. 그러면, 님들아, 0K는 차가워, 뜨거워, 그것만 맞춰봐. 0K는 우리 기준에 차가울까, 뜨거울까? 개 차갑지. 마이너스 200 몇 도인 거야. 섭씨로 따지면 엄청 차가운 거. 그거보단 덜 하겠지만 엄청 차가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요. 설명을 안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써버려. 그냥 이 용어를. 4.2K는 차가운 걸까, 뜨거운 걸까? 그것만 맞춰봐요. 차가운 거야? 뭘 아니야. 차가운 거 맞지. 아니 0도가 275K라고요. 그러면 4.2K면 개 차가운 거죠. 영하 100몇 어우 씨 그냥 바로 파사삭이지. 자, 읽을 준비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모르신 분들은 이거 읽어봤자 소용없었어요. 같이 할까? 불안한데. 1문단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글 자체가 좀 억겁니다. 그래서 그냥 1문단만 도와드릴게요. 봅시다. 왜 안 나오니? 어딨니? 왜 그러니? 나갔군. 나도 왔구나. 님들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예. 아유, 이게 마우스로 살걸. 이거 참고로 주제 초전도체, 초유체입니다. 글 다루는 두 개 자체가.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초전도체 좀 핫했던 거 알죠? 어디서 만들었더라? 어디서 만들었다고? 고려대지? 역시 아니 됐고요. 야 1문단만 도와줄게. 봐봐 내가 조금만 읽어볼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물리학적 대상 즉 물리계는 근데 물론 과학하신 분한테 너무 뻔한 얘기지만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김봉수식을 읽으면요. 감각으로 처리되는 으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이 물리 현상은요. 자, 물리는 주변한 것과 상호작용한다. 이러고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한다고. 이 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근데 단서가 너무 없네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 중 하나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데, 에너지 주고받는 거. 물리계가 주변한 것과 주고받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질 수 있다. 됐습니다.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온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가 달라진다입니다. 자, 다시. 에너지 주고받는 건데, 에너지 주고받는 양은 많아진대요. 언제? 온도가 높으면 주고받는 에너지는 많다. 그런데 그걸 상호작용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종합하면 뭐예요? 온도가 높으면 상호작용은 많아진다. 그 얘기였던 거네요. 비례관계로 시작하는 거죠. 아직 뭔 얘기 할지를, 근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럼 온도가 낮을 때는 상호작용이 별로 없겠지. 그게 다음 문장이에요.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적음으로 주고받는 게 적어지니까 입자는 물리계가 허용하는 양자역학적 에너지 준위 중 가장 낮은 몇 개 정도만 점유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자역학을 따로 공부하거나 물리학을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멈추게 되죠. 우리의 뇌는. 왜? 에너지 준위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국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김봉수의 삶을 살았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온도가 낮으면 상호작용이 많아 적어. 적다를 보고 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적 에너지 준위 중 가장 낮은 몇 개 정도만 점유, 상호작용이 별로 없음,
에너지 주고받음이 적음이라고 읽으면 되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당연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친절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호작용이 많아지죠. 주고받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걸 뭘로 바꾸는지 봐봐요. 물력의 에너지 정도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양자의 각자 에너지 준위의 입자들이 분포된다. 낮은 거 몇 개만 점유한다. 수많은 양자역학 에너지가 분포된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 주고받음, 그리고 양자역학 에너지 준위의 분포함의 정도가 달라지는군이라고 해서 세 개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상호작용이 커지면, 자, 이제 뭘로 보여요? 상호작용이 커지면 온도가 높아지면이라고 읽으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준위 하나하나의 정확한 값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넘어가도 괜찮고요. 연결해도 돼요. 수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거야. 양자역학적 에너지가 잔뜩 있으니까 걔 하나하나 의미 없습니다. 즉 덩어리 분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사실도 큰 의미가 없다. 얘들 불연속적으로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에너지 불확정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의미가 없다. 왜? 너무 많아서 얘들이 불연속적으로 준위가 위치인데 그게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다. 다 빽빽히 차 있거든요. 자, 따라서 거시적 물리에서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쇼를 한 겁니다. 온도가 낮아야 양자역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적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돼. 그 사이 이유가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에너지 준위 중 가장 낮은 몇 개만 점유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미리 했습니다. 절대온도 4.2K에서 뜨거라고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마이너스 몇십 도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4.2K에서 헬륨 기체를 액화한 데 성공한 카멜르링 오도스는 거시적 물리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두 가지 발견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 지문을 까기 위해서 쓴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 온도가 낮은 온도예요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나? 있어요. 그 설정 끝났는데 깜빡했네. 에? 잠깐만. 예. 예, 맞았다. 딱 맞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거. 이거 낮은 온도라는 게 어딨죠? 카멜레 오너스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양자역학적 현상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냉각시키니까. 근데 방금 말했죠? 온도가 낮아야 발견할 수 있다. 그럼 4.2K는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다. 배경 지식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이렇게 문장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다만 뭐가 편한지는 이미 알고 있죠. 처음부터 이게 낮은 온도인 거 알고 있으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시네 라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하나는 초전도, 하나는 얼지 않는 액체.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이제 읽을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한 거야? 온도가 낮으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특이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간을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딱 재드릴 테니까 다 읽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박스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재드릴게요. 호호호호호. 같이 볼까요? 이 문단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네요. 마티센, 듀어, 켈빈. 누가 정답을 맞추었는지는 알 것 같네요.
저 듀오가 맞췄네요.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온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기저항이 결국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실제 실험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바로 초전도체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문제 내기 위해 좀 억지로 3명 나온 것 같은데 이 글이 허접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읽을 게 좀 있죠. 짜잔. 아주 차갑게 했는데요. 여기는 요 3문단은 수은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수은의 좋은 점, 특성이 나오는데 이 실험한 저희 오너스가 의도한 거와 의도가 아니라 우연히 얻어 걸린 걸 구분해서 읽으면 성공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수은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특별히 전도도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즉, 이 전도가 이제 저항이 있냐, 전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를 확인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구리 같은 거는 전도가 그냥 바로 되는데 수은은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두 번째, 아무래도 액체는 관리하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고체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다루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티센이 가정한 불순 효과를 줄이려면 마티센 아저씨가 아까 있었던 얘기인데 오너스 실험에서 상관한 거죠. 자,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녹여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산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 써 있었죠. 그래서 오너스가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녹일 필요가 없는 수은을 선택했다. 괜찮을까요? 수은의 장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불순물이 끼지 않는다. 이거는 오너스가 의도한 선택 이유죠. 자, 근데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가 절대 온도 4.2K였던 거는 얘가 의도하지 못한 겁니다. 오너스가 의도하지 못하고 우연히 얻어 걸린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초전도 현상은 이제 현대과학, 시간이 훨씬 100년이 지나고 밝혀진 겁니다. 29가지 정도에서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나 봐요. 대기압 하에서는 뭐 압력을 더 높이면 뭐 딴 데도 다 일어나는데 어쨌든 대기압에서는 29가지 물질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 하나도 발견 못한 거죠. 자, 이 중에 15개는 절대 온도가 나오려면 2K보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4.2보다 이것도 엄청 낮은 온도잖아. 이거보다 더 낮춰야 돼서 사실 만들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수은이 딴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전도 발현 온도가 높다는 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의도한 게 아니라 하고 보고 나중에 보니 야 이거 럭키다라고 했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초전도 현상 발현 온도 이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찾은 거래요. 여기까지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의 원리는 간단하죠. 아니 원리가 아니라 현상.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 조용해졌어. 넘어갈게. 궁금하신 분은 그 학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이 다음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다른 얘기가 나올 차례가 됐어요. 왜냐? 우리 보고 왔잖아요. 1문단에서. 하나가 초전도 현상 끝났어요. 하나가 얼지 않는 액체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픈해요. 액체 헬륨을 고체화하려고 온도를 더 낮췄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얼지 않는 액체일 거예요. 바로 헬륨이었습니다. 왜 안 녹는지에 대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액체 기체 공조선을 따라가다 잠깐만. 삼중점을 찾을 건데 그래서 헬륨을 얼게 될 거라고 했는데 헬륨은 저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것만 읽으면 되죠. 얼지 않는 액체인 헬륨. 왜 그런가요? 요거 읽으면 성공.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이게 뭔가요? 이 글에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자료는 아니지만 야! 조심대 했잖아! 야구공 빠따로 치는 거랑 전자를 치는 광양자 눈 반사 하이젠베크 불확정성 원리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베타 상태 공존 했어. 수능 초심 6호에 있다 이것들아.
7개월, 6개월 전에 한 거야. 그냥 갈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 기억 안 나신 분은 수능 기출이니까 14 기출 찾아보세요. 근데 10년이 넘었다. 옛날 기출이긴 하다. 이게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광양자 충돌 현상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무언가 측정한다는 거는 빛이 걔를 때리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빛이 때리는 순간 불확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돼요. 위치를 고정시킬 수가 없다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안 온대요. 아니 그러면 다른 물, 예를 들어서 H2O 같은 물은 어떻게 오는데요? 걔도 불확정성 원리 적용되잖아요.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왜 얼어요? 인력 때문에.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12기출 푼 적 있지 않나요? 초심 때? 인력이 반발력 압도.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 나랑 했었어. 그때 없었지. 자네는 면제부가 다들 계시지 않았나요? 면제부가 있었군요. 거기 보면요. 가까우면 인력이 반발력을 압도하게 돼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프 있고 우리 했었어. 돌아와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헬륨 원자는 가볍대요. 양자역학 정도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큰 0점 운동. 자, 가벼우면 양자역학 정도가 더 커지는구나. 원인이 더 커진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팔 필요는 없죠. 비활성 기체 헬륨은 0점 운동을 구속할 힘이 부족하다. 이건 뭐냐? 헬륨이 인력이 낮아요. 여기는 없나? 여기 있다. 가볍기 때문에 양자역학 효과가 크다. 이게 얼지 않는 원인인데 그게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이 뭐냐? 다른 분자랑 다른 물질과 활성화되지 않는다? 결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물이 얼 수 있는 이유는요. 물끼리 서로 끌어달리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들이 떨지 않고 인력으로 인해 고정돼서 얼음으로 고체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헬륨은 다른 게 잡아주지 않아요. 인력이 약해서 얘가 딱 옆에 있는 친구가 잡아주질 않아. 그냥 각자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인 겁니다. 바로 헬륨2. 즉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얼지 않는 액체를 발견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였습니다. 마지막 문단 뭐 있었죠? 상전이 얘기 나오는데 자, 그 아래로 공존하는 거는 수탄수인데 비열의 경우 상전 온도 근방에서 거의 발산 없이 급격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름이 람다를 닮았다고 해서 휙 튄다고 해서 람다인데 이게 뭐냐? 비열 써있죠. 온도를 올리는 데 드는 영역, 즉 온도를 변화시켜서 다른 상으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온도를 말하는데 이 필요한 양이 갑자기 확 뛰어버린대요.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얘기였어요. 별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헬륨2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저온에서 2.2K보다 낮은 온도에서 있는 헬륨은 점성이 없다. 네. 점성이 없다? 점성은 표면에 작동하는 액체의 사실상의 마찰이, 저항이죠. 마찰이 없다는 거, 점성이 사라진다? 즉, 초전도초처럼 저항이 없는 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초유체라고도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빈칸 채운 거 다 불러줘도 될까요? 1번은 양자역학 현상, 양자역학적 현상이고요. 저온에서 발생한 거죠. 2번 오시면요. 불순물 제거가 좋습니다. 수능은 불순물 제거. 사실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융해 과정 없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0점 운동입니다. 구속할 힘이 없으니까 지가 떨고 있어요. 0점 운동. 4번은 람다점입니다. 비열이 갑자기 급증하는 거 그 지점을 람다점이라고 하고요. 5번은 초유체를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스텝 4로 바로 가겠습니다. 5번 초유체. 자, 스텝 4. 11쪽에 있는 문제. 1분 30초면 풀 수 있을걸요? 궁금해서 내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안 얼고 점성이 없어지나요? 또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더라고요. 시간 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예술계에서 천재의 행동을 봤을 때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세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위대한 문학가 시인, 정지용 시인의 시를 보면 막, 우! 하면서 놀라움이 막 소름이 끼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읽게 된다고. 야, 근데 이 아인슈타인 이런 아저씨들이 찾은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짜 대박. 이걸 어떻게 계산식으로 만들고. 신기하더라고요. 과학 천재가 더 멋있다. 예술 천재보다. 짜잔. 저기 찾아보니까요. 왜 얼지 않는 얼음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해보니 이거였대요. BC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씨, 보스랑 같이 찾은 거라는데, 바로 열 에너지가 극도화나서 열 에너지가 최소화가 되면 입자들이 양자가 구성된 가장 낮은 하나의 에너지로만 존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얘가 더 이상 다른 걸로 존재할 수 없게끔 해놓은 거, 떡 하나만 존재할 수 있게끔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가 되냐? 위치, 운동량 이런 걸 구분한 건 당연히 불확정성 때문에 되지도 않고요. 하나의 양자처럼 사실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물질, 거대한 양자 하나짜리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거를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헬륨-2 역시 헬륨 원자들이 이런 응축 상태가 돼서 마치 하나짜리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물질 안에서 서로 부딪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김봉수의 심장과 심장이 부딪힐 수가 없듯이 하나에서는 그냥 하나 그 자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없어요.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갑니다. 점성 없이. 그 얘기였던 거예요. 답을 고르는 건 간단했습니다. 그냥 보기 내용 충실히 구현한 3번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장 낮은 동일한 에너지 상태 점유 개별 입자 구분 불가는 거시적 양자 상태로 행동하는 헬륨2. 3번 답이 그대로 그냥 복붙해 놓은 거고요. 본문하고. 자, 나머지 아닌 거 봅시다. 선제 1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가장 낮은 온도일 때 발동합니다. 극한의 낮은 온도에서. 즉 온도가 높아져라는 저 전제가 틀렸죠. 1번 X. 2번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 응축으로 인해 입자들의 0점 운동이 완전히 정지하여? 아니요. 0점 운동이 완전히 활발해져서입니다. 0점 운동이 정지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고체가 된다. 즉 얼다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 따르면. 0점 운동이 정지한 게 아니라 0점 운동이 극대화돼서 얼지 않는다. 계속 흔들린다. 흐느적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독자의 구성요소. 독자의 개념인데 재밌게 읽으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다음 거는 16쪽으로 올게요. 와, 길다. 복합지문이다. 아닙니다. 오늘 글 중에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쉽습니다. 길이에 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매년 수특에 무조건 실립니다. 나는 어딨나 했어요. 앞에 없더라고. 내가 놀랬어. 이 뒤에 마지막에 넣어놨더라고요, 올해는. 자,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봐봐. 어디 갔어? 여기다. 님들아.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느끼는 뭐 아픔, 답답함, 속상함은 여기서 느껴지는 걸까? 여기서 느껴지는 걸까? 기능주의자들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네가 슬프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라 하는 것도 네 마음이라는 건 없고 뇌에서 특정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프로세스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론자예요. 그러면 이 뇌를 그대로 복원시킬 수 있다면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인 거야. 이게 심신일원론입니다. 심, 마음, 이성, 감정 다 포함되는 거야. 생각이라는 거. 심과 신, 몸은 일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뇌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야. 심신일원론. 심신이원론은 이거랑 인간의 마음, 의식과 뇌는 별도로 구분된다는 얘기인데, 자, 맨날 나왔던 건데 좀 지겨워요. 사실은 좀 재밌게 내셨어요. 인간의 영생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보는 아저씨가 나올 거야. 방금 살짝 했던 기능주의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김봉수가 맞나 봐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걸 끝나고 하나 더 하고 쉬어야지. 아직 멀었다 야. 하나 더 하고 쉴 거고 이따 끝나고 집에서 신나게 놀 거고 게임할 거고 이따 피곤해서 이따 잘 건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존재는 나가 김봉수가 맞을까요? 맞다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뇌로 작동하는 이 프로세스를 똑같이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쳐봅시다. 뇌를 그냥 뺄 수도 있고요. 이 프로세스를 과학의 발전으로 그대로 구현시켰다 쳐봐요. 그럼 그것도 김봉수냐 이거예요. 똑같이 생각해. 여기서 작동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그대로 딱 구현해놨어. 기계로. 이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봉수예요. 김봉수예요. 이게 없어도. 내가 이 육체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자, 네가 좋겠다. 조금 잔인한데 이 육체를 빼고 뇌를 그대로 거기다 이식할 거야. 네 뇌 빼고. 아, 이거 가져가 내 거. 술, 담배 많이 해서 쓸만하진 않은데 몇 년 더 굴러갈 거야. 어쨌든 네 뇌에 넣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내 뇌가 네 몸으로 작동한다 쳐봐요. 그럼 너냐 김봉수냐? 에 대한 논의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제시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 그걸 처음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본 다음에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설명이 굉장히 잘못 써졌습니다. 문장이. 일단 고생을 좀 하고 와보세요. 그것까지 내가 다 읽어주면 끝도 없어요. 자, 가나 읽어보시고요. 시간 남으면 빈칸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간 좀 더 드릴게요. 5분 30초 어떨까요? 5분 30초 재드릴게요. 출발. 이거 쉬워요. 계산기가 계산하든, 여기서 말하는 심리의식이 다 1 더하기 1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 거. 요 계산은 계산기 물리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우리 현상과 뇌의 작용은 구분되는 거다. 별도로 작동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결론. 이 뇌의 상태만 그대로 구현하는 업로딩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걸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좀 웃기죠? 참. 그래서 뭐를 업로딩 해야 되는지가 이게 나오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짜잔. 인간의 본질은 뇌 구현된 알고리즘 중과 계산적 구성. 이거예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한다. 됐을까요? 똑같은 얘기 반복. 정신이 지속될 수 있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인간의 생존, 그 인간이 계속 살아있는 거 맞아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계속 보면 돼. 그 정신은 컴퓨터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와닿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생긴다는 얘기라서 내가 계속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힘들긴 하네요. 다만 타인이 봤을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김봉수랑 똑같이 100% 똑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컴퓨터 로봇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김봉수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게 먼 훗날 얘기 같잖아.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김봉수의 뇌를 이식한 저 로봇을 김봉수라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으면 내가 1차로 지원해야지. 제 뇌 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힘들어. 빨리 갈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니네 앞에서 말한 신체 계산 기능주의는 뭘 전제하냐? 신체 중성 존재. 별거 아니에요. 정신의 구조나 종류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신체가. 그걸 전제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체에 따라 정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시 그냥 바로 보고 끝낼게요. 박쥐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박쥐를 했을까요? 박쥐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할까? 님들하고 차이 있는 거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가서 앉았잖아요. 근데 이 학원 꽤 좁거든요. 돈이 많지 않아서 조그맣게 했단 말이야.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리조리 이 좁은 길을 요리조리 해서 지금 들어가서 앉았다고. 뭘로 인지한 거야? 시각으로 인지했지. 박쥐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박쥐도 아니죠. 유명하죠. 박쥐는 시각 정보가 아니라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주파수, 즉 초음파에 반사된 정도에 따라 여기 뭐 앞에 뭐가 있군. 여기 멀리 뭐가 있군. 이렇게 인지하게 된대요. 자, 그럼 박쥐의 몸에 인간의 뇌랑 똑같은 혹은 인간 뇌 자체를 이식한다면 얘는 인간처럼 판정할 수 있는가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와, 예쁘다. 와, 멋있다. 와, 맛있겠다. 다 시각으로 판정하거든요. 박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인간하고 외부의 육체가 바뀌면, 신체가 바뀌면 동일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구나. 무조건 신체에 말아서 정신이 바뀌는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체화된 인지, 몸화된 인지, 생각이 몸이랑 일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외계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컴퓨터에도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컴퓨터라는 신체로 생각하는 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김봉수는 아니다. 김봉수의 뇌를 그대로 이식하더라도 이 얘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걸들. 빈칸 다 풀어드릴게요. 못 채우신 분들 많을 텐데 같이 보자. 피곤하시죠? 자, 1번. 얘들 이론 계산 기능주의요. 기능주의 쓰셔도 되고 계산 기능주의 쓰시면 더 좋고요. 2번, 4번. 여기부터 채울게요. 체화된 인지. 네, 방금 그 아저씨들입니다. 체화된 인지가 나에 나왔던 아저씨들의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 마음 본질은, 네, 소프트웨어일 뿐, 내뿐만 아니라 신체도 포함해야 된다. 이게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고요. 신체와 정신의 관계는, 자, 3번 답이네요. 신체 중립성 논제가 전제됩니다. 즉, 신체와 정신은 서로 중립적,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죠. 서로 강하게 작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숫자가 왜 이렇지? 자, 2번. 복수 실현 가능성 논제가 전제됩니다. 하나의 정신 상태가 여러 물질 상태로 구현 가능하다. 아까 봤었죠? 옆에 아직 안 주었지? 복수 실현 가능성. 자, 5번. 임장의 시체 상태가 뇌만 존재한다는 뇌 중심주의를 배격합니다. 배격 깝니다. 비판합니다. 뇌 중심주의 비판이 바로 얘들이에요. 뇌로 다 된다가 아니야. 이런 다른 신체도 다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나 입장 체화된 인지론자들입니다. 근데 문제 풀러 갑시다. 서수령. 저기 보기. 조지 레이컵. 님이 이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언어학자예요. 유명한. 님이 언어도 학도 배웠나요? 아니요. 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전전 여친이 언어학과였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아저씨는 오늘 앞에 나온 가 아저씨냐 나 아저씨냐 누구랑 의견이 같은지 맞춘다면 답이 쉽게 보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얼른 풀어보세요. 1분 30초면 될 겁니다. 출발. 힘들어. 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됐네요. 조금만 그냥,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나랑 똑같죠? 신체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대요, 언어가. 위아래라는 언어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우리 신체랑 관련돼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 둥둥 떠있는 저 외계인은 위를 보세요라고 하면 위가 어딘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하, 신체 환경에 따라. 네, 답 3번 볼까요? 위를, 네. 유기체가 소유한 신체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로 마음 세상의 특징입니다. 나머지가 답이 아닌 거 간단하게 보죠. 선지 1번은 왜 아닐까요? 아, 야, 1번만 볼게. 이걸 왜, 1번 왜 틀려? 복수 실현 가능성이 뭐죠? 육체는 즉, 구체, 물리는 다른데, 같은 계산 정신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 나는 피지컬은 다르지만 안에 1 더하기 1의 2는 똑같거든요. 그게 복수 실현 가능성입니다. 자, 외계인과 인간이 위아래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버리잖아요. 난 1 더하기 1일 때 너는 1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복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시로 쓸 수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1번 베스커트 고민하시길래 말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풀시간 그냥 섞어줄게 그러면. 자,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 글이 어렵냐? 아니에요. 이 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학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경제는 아닌데 글을 너무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고통의 시간을 조금 쉬는 시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빈칸까지 채워보는 걸로 해서 6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7분. 그러면 15분까지 여러분들 이거 읽고 채우시면 되고요. 요즘은. 그리고 10분만 쉽시다. 그러면 우리 25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 25분에 요거 해설해드리고 문학 4세트 현대시 위주로 한 다음에 갑시다. 자, 20분에 2교시 빈칸까지 채워보세요.